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늘 그랬듯 차갑고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혼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었죠. 아버지의 숨이 점점 얕아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손을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은 저였어요.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했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맞이는 형이니까요. 형이 어떤 이유를 대든 저는 그걸 탓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지 않은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빈소 한쪽에는 아버지 영정사진이 놓였죠. 저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절을 했고 음식을 챙겼고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리고 문상객이 빠진 자리에서 형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상속 정리 빨리 하자. 그 말이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기도 전에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음 날 아침 형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장 좀 줘. 은행 서류 처리해야 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형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형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맏형이니까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내 전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2억 3천만 원이 이미 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동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천천히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도장, 형.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진 느낌이었습니다.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딱히 놀란 기색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는 은행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 모신 건 나야. 내가 뭘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간병인을 구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것도 저였죠. 형은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런데 지금 형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날 밤 늦게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둡고 무거웠어요. 그 돈 이미 투자했어요. 무슨 투자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는 한동안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짧게 말하더군요. 가상화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요.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돈을요. 그걸 가상화폐에 넣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투자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은 아버지 상속금 전부를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형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요. 그래도 서류 위조는 범죄였으니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네 법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법무사가 보여준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의 작성일이 돌아가시기 4일 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서명의 필체가 달랐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났죠. 형이 아버지 유언장을 가짜로 만든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까지 꾸민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형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을요. 사문서 위조, 횡령. 죄목을 쓰는 손이 멈추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끼리 그만해라.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형제끼리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이 저를 배신한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 신뢰가 바닥에서부터 깨진 거였으니까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형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랬다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 눈물이 진짜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죠.
그게 어머니에게는 조금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속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형이 아무리 배상 의지를 밝혀도 빈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형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세요. 형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뭅니다. 형 인생을 망친 건 저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혼자 되씹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던 그날 밤, 형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도장을 건네지 말았더라면, 처음부터 서류를 직접 확인했더라면, 그 가정들이 때로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었고 형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우리 형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났죠. 죽음 앞에서, 돈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민낯을 숨기지 못합니다. 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세상이 알게 됐고 저는 그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는 피로 묶여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남보다 더 먼 사람이 됩니다. 남이라면 처음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형에게 기대했던 만큼 형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습니다. 지금 저는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그 상처 속에 묶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품고 있던 믿음도요. 그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평생 매달려 있는 건 결국 저만 소모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형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것들, 묵묵히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셨던 그 모습들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흔적들, 그게 진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걸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앞으로 걷습니다. 형을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